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화학의 기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1학년 통합과학 때 배운 어떤 과학적인 내용 중에서도 화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화학원 제대로 진도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대단원 1단원이 화학의 첫걸음이에요. 화학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화학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화학에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기초 개념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할 내용은, 자, 여기 부교재 한번 7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부교재 7페이지를 펴보니까 화학과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파트를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화학 물질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많은 물질들 중에서 이 화학이 영향을 끼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의식주가 되겠죠, 그죠? 즉 입는 거, 먹는 거, 우리가 자는 공간, 이런 의식주에도 화학이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것을 배우고, 화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화학을 꼭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식량 문제 해결 먼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도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죠. 근데 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량만큼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들을 꼭 더 채워줘야 되는데, 식물이 자라날 때 더 필요한 이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 그리고 칼륨, 그리고 질소, 인, 칼륨, 질소, 이렇게 세 가지의 영양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질소예요. 우리는 이 공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인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명체들이, 즉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질소 원소를 이 공기 중으로부터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질소 분자라고 하는 건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이 삼중결합이 매우 강하고 이 질소 분자 자체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응을 거의 하지 않고 이 형태로 우리가 직접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어떤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질산 이온의 형태로 질소를 흡수해야 되고요. 그런 게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물을 기를 때 질소 비료를 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소 비료를 예전에는 어떻게 구했냐면 광물로부터 구했어요.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서 그게 쌓이고 나서 그게 광물처럼 변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초석이라고 하는 광물인데, 그 광물로부터 질소 비료를 만들었었는데, 그 광물을 캘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그 양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질소 비료, 그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 문제,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럼 간단하죠. 질소 비료를 많이 만들면 되는데 자연적으로는 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화학적으로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밑에 나오는 하버라는 아저씨와 보슈라는 아저씨, 두 명이에요. 하버, 보슈. 이 두 사람이 이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대량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하버라는 아저씨는요, 독일의 화학자 카를 수루의 대학교의 교수고요. 그리고 보슈라는 아저씨는 독일의 엄청나게 큰 화학 회사 BASF의 엔지니어입니다. 이 하버라는 아저씨는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서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이 반응을
완성하게 됩니다.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슈라는 아저씨는 누구냐면 하버라는 아저씨가 이 대량 합성 방법을 찾았다면 보슈는 이 대량 합성 방법을 공장으로 가져와서 그 합성 방법을 대량으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계 공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버가 반응식을 개발하고 보슈가 실제로 이게 공장에서 만들 수 있게 기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합쳐서 하버-보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이용하여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반응식이 나오는데 이 반응식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버-보슈법에는 별표 중요해요. 반응식도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요. 밑에 화살표를 봤더니 그래서 질소비료를 대량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식량 증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우리 이거에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뭐가? 이 하버-보슈법으로 인해서. 자, 이제 식량 문제는 하버-보슈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고요. 그래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화학이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라는 파트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보슈법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잠깐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잘 보셨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버-보슈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내려오니까 자, 의료 문제 해결 파트가 나와요. 화학이 이렇게 입는 것에도 기여를 하였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식량이 많이 부족해졌다고 했죠. 근데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만 부족한 게 아니고 입는 것도 많이 부족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 천연섬유라고 하는 뭐 면, 마, 뭐 실크 이런 원료는 자연에서 구하다 보니까 그 재료가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 의류 생산량이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된 게 이 합성섬유가 개발된 겁니다. 합성섬유라는 건 우리가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섬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을 뽑아서. 그러면은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하더라도 우리 그만큼의 옷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섬유의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론이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일론을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좀 적어볼까요? 약간 확대해서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게 개발된 거는 캐러더스라는 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퐁사에서 근무하는 화학자였고요. 이 사람이 나일론을 개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가벼우면서 이렇게 단단한 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개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거미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한 기적의 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나일론은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실제로 나일론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스타킹에도 이용이 되고요. 낚싯줄로도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매우 강하고 우리가 질기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뭐 폴리에스터, 그리고 폴리아크릴, 나이트릴, 그죠? 기타 기능성 섬유들,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합성 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옷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는 세 번째, 주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였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식량도 부족했지만 또 옷도 부족했지만 모두 부족하다.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도 부족해졌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천연 재료들이 부족해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공간이 많이 부족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뭐 돌이나 흙만으로 집을 짓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은 어떻게 지어요? 시멘트나 콘크리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집을 짓죠. 딱 틀을 잡아놓고 시멘트를 부어서, 그죠? 그게 굳어지면 그대로 건축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 재료들이 바로 화학적으로 개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멘트도 있고, 시멘트는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산화칼슘과 점토를 반응시켜서 시멘트를 만든대요. 밑에 보니까 유리도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건축물의 어떤 자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도 많이 사용되죠? 콘크리트라는 것도 많이 사용이 돼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나 자갈을 섞어서 뭔가 강도를 높인 거고, 산업혁명 이후에, 즉 18세기 말에 철이 대량 생산됐었는데, 철이 대량적으로 생산된 이후에는 이 콘크리트 안에 어떤 근을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더 강한 그리고 뭐 주택이나 건물, 어떤 도로 등을 건설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도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곳, 주거, 의식주에 화학이 많은 기여를 했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파트를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한 파트 중에서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거는 아까 다뤘던 하버 보시법이고요. 그 파트는 꼭 반응식하고 어떤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질소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과학자 하버와 보슈,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가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탄소 화합물들입니다. 그 종류도 어마어마하고요.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런, 그쵸? 뭐 피부, 뭐 단백질, 그쵸?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 다 탄소 화합물이고요. 여기 있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뭐 석유, 그쵸? 뭐 화석연료로 사용되는 그런 석유, 뭐 기름, 이런 아이들도 다 탄소 화합물들입니다.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소 화합물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탄소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길래 이렇게 많은 화합물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또 어떠한 탄소 화합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하고, 탄소화합물의 정의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 중에 하나인데, 탄화수소라고 얘기하면 얘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것들,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탄소화합물이 탄화수소보다 더 넓은 개념인 거죠. 탄화수소도 탄소화합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탄화수소라고 얘기했다면 얘는 탄소와 수소만 가진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와서 보니까 왜 탄소화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첫 번째,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또
탄소와 결합하는 원자에 따라 서로 다른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와 연속적으로 결합할 때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이 가능합니다. 최대 4개 하고 최대 4개라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니까 모양은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이렇게 있고요. 결합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탄소끼리 결합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둘 다 비금속 원소니까 탄소끼리의 결합은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그죠? 만약에 자, 탄소끼리 공유 전자쌍을 하나 공유한다면 얘는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만약에 탄소끼리 두 쌍에 이렇게 하나, 두 쌍에 공유 결합을 하게 된다면 얘는 우리가 이중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탄소끼리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거를 삼중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배우겠죠. 그러면 탄소는 최대 4개의 결합이 가능한데 이 4개의 어떤 원소가 오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지지만 탄소의 특징은 탄소끼리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가지 방향으로. 또는 탄소끼리도 단일 결합할 수도 있고 이중 결합할 수도 있고 삼중 결합할 수도 있고 결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탄소끼리 쭉 일자로 이어진다면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하고요. 탄소끼리 일자로 막 이어지다가 끝하고 끝이 이어지면 이렇게 동그라미, 즉 고리 모양이 되겠죠. 끝하고 끝이 이어지면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탄소는 4개의 결합할 수 있고 탄소끼리 계속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결합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탄소화합물들이 그 종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들은 뭐 연료로도 이용이 되고 용매로도 이용이 되고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류, 플라스틱 등으로도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그럼 이런 탄화수소를 어떻게 얻는 거지? 라는 건데요. 우린 대부분의 탄화수소를 땅에 묻혀있는 화석연료로부터 얻습니다. 즉 우리가 땅에 묻혀있는 이 기름 원래 상태를 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유를 얻은 후에 이 원유에는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적은 화합물부터 탄소수가 많은 탄소화합물들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탄소수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 중류, 원유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유를 중류탑에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별 중류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류탑의 아래쪽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다고 하는 것은 탄소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적어 놓으면 자, 탄소화합물에 탄소, 우리 C로 표현하죠.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탄소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 증류탑을 보면 이 증류탑에서 온도가 아래로 갈수록 어디다 표현할까?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아래로 갈수록 증류탑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증류탑의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아이들은 그죠? 아래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점이 높은 물질이 얻어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아이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에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일단 다 기체 상태로 변해서 막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끓는 점보다 온도가 낮은 데가 되면 얘가 액체로 변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액체로 변하면서 얘가 그 상태로 액체로 떨어질 거고, 그럼 얘는 그 층에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끓는 점이 더 낮은 아이는 더 위에까지 올라가고, 더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자신의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그곳에서 액체로 변해서 다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류탑을 딱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얻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해서 우리 오늘 이 원유의 분별 증류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탄화수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탄소화합물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